예, 지금 저는 여기 오늘, 저는 오늘 여기 용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죠. 저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징용 노동자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온 이유는 우리 지금 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우리 한일 관계 지금 왜곡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도 드리고, 징용 노동자상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민족주의 반대 모임의 리더격인 우리 이유연 박사도 곧 여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좀 실랭이가 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 마트죠. HBC몰. 여기 관리실에서 나와서 여기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미리 받고, 촬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실갱이를 했고, 나는 여기 불법적인 걸 하러 온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불법적인 걸 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을 찍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실갱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상현 국회 외통이 윤상현 의원이 일본을 갔죠. 가서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왔는데, 이것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그 대법원의 판결도, 대법원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포퓰리즘보다 더한 어떤 폭거를 저질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외면하고 또 법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간의 협약, 또 한일 간의 그런 협약도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 대 개인에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서가 법률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맺으면 그 협약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우려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상대방 일본의 재산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국제 간의 관계도 이제 막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런 반일 민족주의 감정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 전체주의 그림자를 이 반일 민족주의로 우리 국민들 눈을 가리는 거예요. 반일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 흥분된 감정으로 이 전체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지금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징용자상이 세워지는 것, 이 징용자상 말고 앞으로 어떤 상이 계속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회연 박사를 오늘 좀 모시고 우리 이회연 박사의 어떤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성대 우리 이회연 박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잘 들린다고 합니다. 들려요? 예. 예, 조금 최대한 좀 가까이 해가지고, 나보다는 이쪽에 우리 좀 같이 써가지고, 증명상 앞에서 하는 상이니까, 약간. 우리 이혜연 박사는, 우리 이혜연 박사는, 우리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조선시대 말, 또 우리 일제시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토지 소유제도, 산림 소유제도,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사학을 전공한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우리 학자입니다. 이혜연 박사님을 오늘 소개했는데 아주 귀한 분 소개했습니다. 시청자님. 한 말씀 하시죠.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 우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우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김기수 변호사의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동상이 도대체 왜 여기에 서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것 자체가 역사 왜곡입니다. 이 동상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부산항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동원되었던 일본으로 갔던 조선인들은 대부분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용산에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잠시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여기에서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분들이 저기 함흥에 그 흥남 질소비료 공장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1개월, 3개월 일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에서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공장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이 자리에 이 동상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날조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그 사회과 교과서에 징용 노동자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옛날 그 사진인데 1920년대 일본인들이 홋카이도에 이렇게 이 섬노예 비슷하게 팔려가서 이렇게 고생했던 그 사진들을 우리 조선인들의 징용 노동자상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어가지고 그 교과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던 건데, 과거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게 다 우리 이현 박사님 다 밝혔던 건데, 그것을 버젓이 또 교과서에 실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교과서가 실려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그 사진들이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왜곡된 사진이 어디 있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요 사진이죠, 요 사진. 요 사진이 지금 여기 교과서입니까, 이게? 예, 이거 교과서, 이게 교과서에, 이게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실어놨는데, 요 부분인데요. 요 마이크 가르치는 이게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1920년대 일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고생했던,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한 섬노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 왜곡이다,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반일 감정이 그냥 솟구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금 내려주시고,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초등학교 6학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군함도에 뭐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출처 불명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 1956년경에 일본의 그 사이토 고이치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토 고이치 씨가 56년도면은 일본에서 패전 이후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본인들이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연료가 없어서 그 후쿠오카 지역에 탄광이 많이 있으니까 그 탄광에 폐업한 탄광, 문을 닫은 탄광이죠.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석탄을 캐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당시 일본인들을 예술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이토 고이치 씨가 찍은 것이고, 이분은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존해 있습니까? 예, 생존해 계시고, 또한 이 사진만 아니라 이 사진의 필름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좀 자세히 좀 예. 이렇게, 예, 여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유튜브 나와 계시는데, 예, 이분들 좀 여기는 줌이 되니까. 줌이 되니까. 예, 우리 여기 프리덤 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분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토 고이치라는 미술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면은 이 사진이 그러니까 명백한 이 사진을 교과서에서 쓰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투상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사진은 부산에 있는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도 그대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사이토 고이치 씨가 재작년에 2017년에 직접 여기에 방문해서 이 사진은 내가 촬영한 것이고 필름을 증거로 해서 이 사진을 내려달라.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측에서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조선인들이 짐승처럼 노동을 하게 일본인들이 만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법을 위배하고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행각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10명의 정확하게는 1926년 9월 9일의 사진입니다만 예.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 사진의 경우에 조금 전에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26년 9월 9일 1926년 9월 9일 아사히카와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지금의 한국말로 치면 염전노예였습니다. 염전노예로서 폭력배들에 의해서 감금되어 가지고 토건 노동에 시달리던 일본인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문에 나왔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처벌됐죠. 이분 물론 처벌됐고 다. 이렇게 감금 노동을 시켰던 악덕 업주는 우리나라에 염전 노예를 부렸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처벌을 받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규모의 사망하신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탑이 있습니다. 그 탑 바로 뒤에 이 사진지 또한 덩그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병원 소장님이나 저라 김기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뒤에 바로 이 몇 달 전에 비로소 이 그림은 내려지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또 이상한 사진이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붙어있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윤 박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책 표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중학교 역사 2,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것도 중학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이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선노에도 팔려가고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징용자상 뒤에 저 아까 이분 이렇게 곡괭이 들고 있는 분 저 사진이 저기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 이동해 일로 오시죠. 일로 좀 많이 시죠. 잠깐만 좀 들고 오세요. 이거를 한번 비춰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징용자상 뒤에 여기 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진인데 이분의 초상권이 지금 얼굴 초상권이 지금 살아있는 분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있는데 저작권도 침해되죠. 이게 똑같은 사진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미지가 여기 보면은 옷을 입지 않고 탄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진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과장이 돼서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이런 영화의 어떤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런 사진인데요. 그래서 뭐 영화 소재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교과서에 이거를 실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봤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가죠. 여기 뭐 본술 노동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징용 노동자상은 뭘 보고 그랬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이죠. 이 사진 중에 한 사람을 왼쪽에서 한 두 번만 더 번째. 찾아주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이 사람입니다. 예. 여기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예, 이 사람이죠. 예. 예. 여기 보면 이 왼쪽에서 이 두 번째 이분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반바지에 이 반바지에 네. 예, 곡괭이가 있나요? 네. 곡괭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반바지에 갈비뼈가 앙상하게 이렇게 갈비뼈가 드러나는 되게 모습이고, 앙상하게 돼 짧은 있죠. 머리에 네, 짧은 머리가. 예, 네. 예. 그래서 이거 얼굴 두상도 아주 이제 비슷합니다. 예. 얼굴 두상도 자세히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요 사진입니다. 두상이 아주 이분하고 아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얼굴 두상이 예, 거의 이제 똑같이 그래. 체형도 이렇게 약간 목이 길고 체형이 이제 목이 좀 길면서 반바지 차림에 이런 차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징용자상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이현 박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 통합하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후세대에 가르치고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정치 권력이 어떤 사실을 왜곡을 해서 이런 기념을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키도록 어떤 거를 기념하도록 강제하는 거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야당 대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독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것이 이런 것인데요. 여기 세운 사람들이 저는 누가 무슨 돈으로 여기다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주 용산역 앞에 여기 메인 에스컬레이터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아마 제가 봐도 한 몇만 명, 10만 명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여기에 바로 보이는 장소에 이런 징용자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 반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하게 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보면서 좀 무섭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뭔지를 암묵적으로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가서 일본 가서 이번에 푸대접 받고 나니까 외교통상위원장이라 그래서 외교통상위원장은 장관보다도 의전 서열이 좀 높습니다. 예, 국무총리하고 장관 중간급은 돼요. 그런 분이 이제 외통위원장이라고 해서 일본을 갔다가 일본의 초선 비례대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거기에 외교통상위원장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싸울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국교 거의 단절 상태로 지금 온 거죠. 거의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사 소환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우리가 국교가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은 이런 반일 종족주의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킴으로써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본질들 지금 뭐 재정 파탄 그 다음에 언론 장악 또 우리 유튜브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지난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어떤 법치주의 질서를 망각한 인신구속 이런 것들 이런 인권유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반일 이런 상 하나 세움으로써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속 시원하죠. 이거 지나고 다니면서 아, 속 시원하다.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국민들하고 이 동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입을 막고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로 해가지고 우리 애국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파 프레임을 세워서 다 숙청을 했죠. 공산주의자까지 다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아마 피비린내 나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데 혐한 감정이 굉장히 심해서 시민들이, 왜?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살던 사람들은 그 미군정이 나가라 그래서 정말 옷까지만 가지고 예금 하나 못 챙겨서 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국가 소유로 한 다음에 그거를 적산 기업으로 팔아 넘기고 또 적산가격도 다 해가지고 민간에 불화를 해서 우리가 그 정부 예산으로 그걸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남기고 간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국가 소유로 다 받아들여서 그걸 민간에 팔았어요. 민간에 팔아가지고 그걸 적산 기업을 불화받은 사람이 또 그걸 기업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 적산 기업을 우리는 친일 기업이라고 매도를 하고, 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국주의가 망하고 나서 물러나가면서 식민지에 있던 재산을 그 통째로 이렇게 다 식민지에 두고 간 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징용자들이 뭐 이렇게 임금 청구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다. 판결 받아서 이 한국에 있는 뭐 미쓰비시에 대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판가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기가 안 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이 민간인 것까지 다 포기를 받았는데 그 일본 기업에 이 미불 임금이 있다라는 이유로 미불 임금도 다 공탁이 돼서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강제 집행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대일 청구권 협정에 기해서 거기 대일 청구권 협정의 그 부속 조항이죠. 부속 조항에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중재 조항,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조항으로 해서 중재재판소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정부는 지금 내 모른 척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가든지 대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서 소송 걸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민간에서 했다 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민간인이 대법원이 잘했든 못했든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하고 청구권 협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정말 이 100년 전에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혐한 감정,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이게 지금 역사를 100년 전으로 돌리면서 국익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화요 좀.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부품의 전문적인 부품들은 대부분 다 일본 부품입니다. 일본에서 이 자료 안 주면은 우리 핸드폰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에 수없이 많은 필름들이 들어가는데 이 필름에 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간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았는데 우리 이현 박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지금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질문 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전에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근거해서 이 동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 또는 이쪽도 한번 이 보여주세요. 사진 또는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 이런 종류의 사진이 수백 수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은 노무현 정부하에서 소위 이렇게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니까 증거를 내라 하니까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바로 이와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이런 모습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 사안이 크지 않습니까? 2015년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12월 달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작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된 분들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라 한 것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피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할 때 그 근거가 되었던 건 이 사람들은 강제징용 내지 강제징용은 아주 숫자도 적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간 분들이 바로 이렇게 임금도 못 받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노예처럼 이렇게 감금되어서 혹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이렇게 혹사당했는데 실제로 1965년에 보상도 안 되었으니까 보상해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법원이라고 하는, 여기 변호사가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한국의 법조인들은 도대체 재판을 하면서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어떠했는지, 단지 이런 사진이라도 한 장 봤는지,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봤는지, 이런 전혀 준비 없이 그저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판결이 있기 1년 반 전에, 판결이 작년 10월 30일 판결이 있기 1년 반 전에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아베 수상에게 통화를 하면서 1965년 협정에서 개인의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화통화를 받고 그대로 10월 30일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이지요. 그래놓고선 그것을 두고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로 간다. 소위 뭐 투트랙이라고 멋있게 말하지만은 일본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과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 수상이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래 문제고 과거의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의 반일 정책, 반일 외교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크게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진정하게 과거를 성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 자손들이 또다시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안 본다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 난 게 그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미불된 임금을 주라는 거였습니까?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것인데, 예. 거기에서 판결문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원고들이 제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혹사당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 한 푼 못 받았다. 예.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1억 원이면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건 위자료라고 위자료죠. 배상하라고 했지요. 예, 위자료라고 했지만은 실제 이런 판결의 근거에는 아니 무슨 노예에게 임금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노예처럼 혹사시키고 또한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런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도저히 아무리 어제 제가 본 자기 자신을 애한파라고 소개하는 분조차도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동원 문제, 강제 징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제가 아는 일본인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는 기껏 말한다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일본이 따르면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안보는 무엇이고 이 나라의 경제는 무엇인지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제 노무동원된 것이 일제 시대 때 노무동원된 분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기업도 많고 아무래도 그게 많으니까 자발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서 이렇게 밀항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일이 고되고 하니까 더 좋은 자리로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일부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죠. 미국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탄광에서 일하기로 해놓고 건너갔다가 탄광 일이 힘들고 탄광보다는 저 도시에 가서 일하는 게 좋으니까 탄광에서 일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고 저 단대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았다가 비자를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냥 탄광에서 일 안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시절에도 있고 지금 시절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죠?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징용으로 일본에 간 분들은 대략 7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일본으로 간 분들 숫자가 72만 4천여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징용된 분들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본 기업에서 와서 붙이고 장구치면서 사람 모집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 탄광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일하는 것의 월급의 6배, 7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마치 1970년대에 미국이 젊은이들에게 로망이었듯이 그 당시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징용이 실시되고 있던 당시에서도 밀항이 지속되었고 비극적인 사건으로는 240여 명이 징용 이후에 또 스스로 일본으로 가려고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려다가 징용하던 그 시기에도 예, 그 시기에도 밀항이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240여 명의 밀항 시도자들이 한꺼번에 현해탄에서 그러면은 돌아가신 일이 있을 그 정도였습니다. 징용령은 언제 발령이 된 거예요? 1944년 9월입니다. 그러면 1944년 9월이면 9월부터 시작. 이듬해 8월에 예.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11개월인가요? 정확하게는 미 공군이 1945년 3월 내지 4월이면 제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배가 못 부산에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징용이 실시된 것은 약 6개월밖에 안 6개월이죠.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944년 9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징용공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폭격 때문에 배가 못 건너갔습니다. 6개월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된 분들 73만여 명 중에서 징용된 분들은 그 중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징용은 만약에 안 가게 되면은 징역살이를 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그 당시에 100엔 이내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거든요. 그런데 징용이 실시되기 이전 1944년 이전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일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용령 발령되기 전에는 일본에 취직하러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우리가 노무동원 70만 명이라는데 그 동원이라는 말에 징용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동원 우리가 옛날에 동원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비군 동원 훈련. 거기서 언어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노무동원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동원도 징용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원 훈련 같이 예비군 예, 동원 훈련처럼. 그런데 사실상은 그 동원된 시기는 6개월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39년 9월부터 조선인이 일본으로 모집에 의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72만 3천여 명 중에서 약 그 10분의 9 이상은 모집에 의해서 모집에 응해서 갔던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두가 자발적인 것이고, 설사 일본 헌병이 와가지고 너 가라 아니면 끌고 간 일도 없었지만은 너 가라 해서 안 간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9 동원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1939년 9월 동일한 시점에서 일본에선 징용이 실시되었거든요. 그렇죠. 징용이 실시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예. 일본의 청년들이나 일반인 상대로도 그 노무 동원이 된 거입니까? 이게 그 동일한 시점에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1939년 9월에 모집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갈 때 동일한 시점부터 법률적인 효력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징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징용이 시. 예, 그러니까 조선에서 같은 법인가요? 같은 법률? 예, 그러니까 체계가 조금 다른데 그 국민총동원법에 따라서 조선에서는 모집을 실시하고 모집을 했고. 일본에서는 징용을 실시하고. 그러면 그런데 징용을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제 동원된.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몇백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쟁 말기에 뭐 거의 뭐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가 죽었고,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 모집 방식의 징용령이었다는 거네요. 징용령 자체가 실시가 안 되었던 겁니다. 징용령 자체가. 예,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징용을 강제할 만큼의 그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보지 않았던 거지요. 네. 하지만은 모집을 하면 돈을 벌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1945년 현재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전쟁 때문에 건너간 사람이 30만 명 정도고, 나머지 170만 내지 160만 명은 모두가 다 돈을 벌러 일본이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의 입장이나 총독부 입장에서는 모집을 해가지고 월급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본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우리 이현 박사님 요번에 다음 주에 우리 집회하는 거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예. 이건 제가 마이크를 좀 잡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 왜곡, 그리고 이 역사 왜곡된 인식을 이용하고 조장하는 이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우리 한국에서 항상 일본 보고 역사 왜곡한다고 항상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으로 하고 있고, 신문으로 하고 있고, 영화로 하고 있고, 방송으로 하고 있고,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역사 왜곡, 위안부 손해상도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상을 세우고 이러한 역사 인식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펼치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우리 국민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김기수 변호사, 김병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국사교과서 연구소, 그리고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그리고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에서 다음 주 6월 5일, 정확하게 6월 5일 수요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멋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상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지금 나라를 그야말로 망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반일 대외 정책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음 주 수요일 6월 5일 8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 방송에서 오신 분들, 유튜버 여러 진행자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깊이 요청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예,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군함도가 이제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예,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러면은 왜곡된 예. 상황들을 예.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에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산업위안소 내지 특별위안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3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젊은이들이 보통 20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이 가니까 그들을 위한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안부들은 조선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군함도에도 2개의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인 전용 위안소였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인 전용 위안소였습니다. 하지만은 군함도에 갔다거나 아니면은 노무동원으로 일본에 간 분들은 자기가 위안소에 출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하는 분들이 없지만 일본 분들은 많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백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위안소가 중요한 사업장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군함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탈출 시도를 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망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당시 군함도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한다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노무동원된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은 마치 나치가 유태인을 수용했던 것처럼 철창이 있는 수용소에다 가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아니면 주말이면은 자유롭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돈을 들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을 사 마시고 위안소에 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을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군거라고 제출할 만큼 그렇게 여유로웠습니다. 첫 번째, 남자들 주색 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술 마시고 위안소에 마음껏 출입하고, 세 번째로는 밤마다 60년대 70년대에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민들에게 도박 못하게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선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밤을 새가면서 도박을 하면은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고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도박을 막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주색 잡기를 다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그 높은 임금을 본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부모님들께 송금하고 또한 그 돈을 저축하고 해서 조선에 돌아와서 큰 땅을 사고 빚을 갚고 이런 조선인들도 우리 조상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안소 다니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면서 그 돈들을 날린 우리 조상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모두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과연 군함도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우리 조선인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을 욕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노예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도 월급도 못 받으면서 채찍질이나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면서도 저항도 못하는 비겁하고 용기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조상들을 격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고요. 마치 이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영화 한 편을 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군함도를 보고 역사를 생각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더 이상 만드는 것은 우리 문학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채팅창에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결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너무 친일파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강제 진역을 당한 거다. 순수한 처녀 아줌마를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대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안부로 생존해 계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최초에는 나는 일본군에게 헌병에게 끌려갔다고 말씀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 저에게 답하십시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증언을 바꾸지 않은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아버지가 아니면 친구가 속여서 아니면 업자가 속여서, 즉 조선인이죠. 조선인 업자가 속여서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팔아서, 양아버지가 나를 팔아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증언을 바꾸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가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위안부로 간 분들은 대부분 기존의 공창에서 일하거나 사창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취업사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못된 부모나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못된 남편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동족을 취업사기를 내서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고 해놓고서 위안부로 사기를 쳐서 끌고 갔던 우리 바로 조선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아닌 경우가 있으면 대보십시오. 두 번째, 거꾸로 두 번째죠. 노무동원의 문제. 아까 군함도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군함도의 첫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는데 헌병이 와서 끌고 갔다. 이것도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들어오는 조선인들을 막는 것이 굉장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징용자 상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문전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논쟁만 되니까 오늘은 질문 저 그것만 받고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것도 알아요? 아니 예.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 시간을 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드리고 우리 지금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 자유를 누리고 개인의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상가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조상님 우리 선조들도 일제시대 때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되게 가난하지만 그거 내 땅 내 재산 뺏기면은 정말 칼부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내 친족들 예를 들어서 강제로 누가 끌려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었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3.1운동 때 태극기 한번 흔들고 나서 그 뒤로는 전부 노예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어디 가서 업소 한번 못 해보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자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쌀 수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수탈은 한번 수탈 당하면 그 다음에 농사 안 짓잖아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번 그냥 강제로 뺏어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대로 이제 직시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 아까 그런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지금 국사교과서연구소 김병원 서장님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서장님도 지금 교과서 문제를 천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로 끌려갔다. 즉 위안부가 아니라 이제 남성들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끌려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월급 받았느냐 하면 못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말에 나가서 술 마셨어, 음식 사 먹었어, 또 내 친구는 나는 열심히 월급을 송금했는데 내 친구는 위안소에 가서 돈 다 썼어,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 친구는 너무 도박을 좋아해서 돈 다 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시간 전에는 월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2-3시간 지나고 나면은 술을 사 먹었다, 도박을 냈다, 위안소에 갔다, 송금을 냈다, 즉 부모님께 돈을 붙였다, 저금을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증언을 듣고자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와 잘 살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50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 30년 전 기억도 불분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이 넘은 분들에게 70년이 지난 일을 질문하면은 그때의 답변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질문하신 분들은 끌려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씀드리고, 일부 그렇게 증언을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은 자세히 끝까지 들어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정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상을 세우는 분들이 학술 대토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그렇다면 나도 참가해서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행사 직전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궁금하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페이스북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좋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면은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너무 이현 말이 박사님, 많았습니다. 이현 박사님이 이제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진실을 나타내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김병원 서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과서 얘기, 또 그리고 우리 징용상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일제 시대 때 그 우리 조상들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어서 하세요. 아니 가시면 안 되고. 아니 두 분이서 이제 두 분이서 진행 좀 하세요. 두 분이서 내가 이제 카메라 잡고. 아니 오늘은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실 자리고 또 혼자 말씀하시라 그러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근데 이 구남도 영화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인데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면 배가 고파, 엄마가 보고 싶어, 이런 거, 이거 사실입니까? 아마도 소장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엄마 배고파요, 고향에 엄마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것은 일단 1940년대 말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1960년대에 군함도와 비슷한 영화를 일본 조총련계, 즉 북한과 관계 있는 분들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심하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영화에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참 고민된다 하고 감독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일개 스태프 중에 하나가 소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럼 어때요 하고 낙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는 교과서까지 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강제로 끌고 가서 밥도 안 주면서 노예처럼 일시켰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교과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과서가 결국은 교과서라는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역사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과서 우리 역사 중에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나 이 근대사 이 부분에는 저희도 뭐 연구자로서 보면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사 여기서는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는 조율수호조규부터 시작해서 조율수호조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3.2 증식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3.2 증식계획 바로 앞에 또 토지조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조사 사업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인데 지금 교과서에 보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토지 침탈, 토지 약탈 이 두 가지 용어가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역사 연구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연구하는지 이 토지조사 사업 침탈, 약탈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땅,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원래 한국 영토가 아니었는데 그 영토가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영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그 사람들한테 권총을 겨누면서 뺏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우리나라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짓 안 하지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랬습니다. 조선반도를 영원히 일본의 일부로서 병합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조선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만약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탈을 하면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선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념이 강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지라고 하는 신문들에서 단 한 건이라도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저항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기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들이 그렇죠.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저항이었는데 뭐하러 통치 비용을 높이는 그런 쓸데없이 땅 조각이나 요만한 거 뺏고 마는 그런 짓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식민지를 그런 식으로밖에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통이 안 됩니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70년대까지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조선의 국토의 40%를 일제가 수탈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적고 국정교과서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은, 소유권을 확정한 대상은 임야, 즉 살림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살림이 임야가 전체 국토의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토지조사 사업에서의 조사 대상은 30%가 안 되는 전답과 시가지, 그러니까 가옥의 대지지요. 대지, 도로,
전답이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 정도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는데 어떻게 국토의 40%를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수탈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병원 수장님 같은 경우죠. 그 당시에는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도 일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살며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국토의 40%가 아니라 전답의 40%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토지조사 사업 결과 국유가 된 토지는 전국 전답 중에서는 전국에서 1%가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한 2-3평짜리 땅이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이런 땅떼기들이 전체 토지의 필지수로는 0.1%도 안 되고 면적으로는 0.01%도 안 되는 토지가 주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데 조종래 씨 같은 경우에는 소설 아리랑에서 한 손에는 피스톨을 들고 한 손에는 측량기를 들고 조선 사람들에게 토지를 뺏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었고 수백 명이 그 과정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죽은 일 없었습니다. 그 토지조사 사업이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에 대한 근거 없는 우리가 적개심, 반일 종족주의적인 적개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학자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 왜곡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좀 하시고요. 소장님 생각이 근데 궁금합니다. 우리 그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나 어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이 상식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아주 공상세계에서 살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근에도 말이 많은 5.18 헬기 사격 문제인데, 헬기 사격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헬기의 기총소사로 인한 사망자, 그로 인한 부상자를 두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또 헬기 기총소사로 인한 건물 파괴, 거기서 출발해서 이것이 왜 어떻게 누가 이 사람을 어떤 헬기에서 쏘아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어떤 헬기에서 어떤 무기로 쏘아서 이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가, 어떤 헬기가, 어떤 기종의 헬기가 쏘아서 이 건물이 파괴됐는가, 그런 것에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또 헬기 기총소사로 인한 건물 파괴도 없고 기껏 손가락만한 탄원 가지고 헬기 사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출발점이 드르륵 이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헬기 사격을 이야기한 것은 또 일제시대인데, 토지조사 사업도 그렇고 1920년도부터 시작했던 삼미증식계획도 그렇고, 삼미증식계획으로서 일본이 다 쌀을 뺏어갔으면 조선 사람의 그 당시에 정군대의 생명선은 바로 토지거든요. 토지라는 것은 거기서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쌀을 먹느냐? 별로 먹지 못합니다. 그 쌀은 황금 상품입니다. 그 쌀이 있어야만이 다른 옷도 사고 집도 꾸미고 애들 교육도 되기 때문에, 그 쌀이라는 것은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쌀을 뺏긴다는 것은 결국은 가족들의 생명이 빼앗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1920년대 삼미증식계획에서 34년도에 초에 이제 삼미증식계획이 중단된데,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좌우하는 쌀을 빼앗기면서 우리 농민들이 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많은 기록이 있는데 왜 저항을 안 할까요? 예, 저 잠시만 그 당시에 가까이 그 당시에 다정하게. 예. 민족지라고 하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삼미증식 과정에서 쌀 뺏어가서 조선인들이 저항했다, 이런 이야기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근데 신문에서 어떤 항의가 있었느냐? 일본은
왜 조선 땅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해서 쌀이 증산되면 일본에서 수입해 가면 조선에서는 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얼마 우리가 뭐 800 처음엔 920만 섬에서 26년도 되면 800만 섬인데 그만큼 우리가 갖고 갈 것이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800만 섬 이상 갖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500만 섬 내외지 않습니까? 예, 최대가 540만 500섬 내외인데 심지어 어떤 데는 300만 섬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동아일보 이런 데서는 왜 너희들은 사준다고 해서 사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네. 왜냐 조선에서 싼 쌀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그렇듯이 미국에서 싼 쌀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쌀 지금도 제대로 수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 일부밖에 안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민들이 한 차례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말로는 소동이지만은 우리 말로는 봉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쌀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쌀값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입하는데 지장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으로 많은 쌀이 증산되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왜냐하면 쌀값이 높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리니까 동아일보는 민족지로서 즉 우리 농민들을 내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야 너희들 일본 사람들이 너희가 사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안 사주느냐 이런 요구를 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교과서에서는 산미 증식을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쓰고 그런데 있죠. 이제 교과서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호 관장 이 대표 집필자인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육 도면의 교수가 대표 집필자인 비상교육도 수출이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는 말을 쓰면 공격을 당하니까 말을 바꿔서 반출이라는 걸 많이 써요. 예. 그런데 리베르 스쿨 대표적인 뭐 흔히 말하는 정교조인데 그 리베르 스쿨 집필자는 교사 4명과 그 회사 영업과 전공자 회사 사장까지 5명이 집필한 교과서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수탈했다, 약탈했다, 가져갔다, 반출했다, 일본 수입했다 이거 다 나와요. 한 페이지에.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과서일수록 인기가 높다는 거죠. 근데 별로 채팅률 별로 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는 산미증식 계획 기간 동안에 일본의 그 대지지를 대표하는 제국농회 제농이라고 그러죠. 예. 제농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쌀값이 떨어뜨린다 싶으면 무조건 조선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압력 넣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쌀은 조선에서 소비하라. 조선쌀을 막아서 쌀값을 유지하자. 이거는 한미 FTA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극력으로 절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이나 예, 그 당시나 똑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쌀을 수출하지 못했다면 왜냐하면은 정확한 표현은 이제 반출도 수출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출이죠. 예, 그렇죠. 이출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본 제국 내부니까 옮길 이자에다가 이사 갈 때 이자에다가 나갈 출자를 써서 이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출이 없었다면은 식민지기 때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아직 덜 돼서 수출품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었죠. 예,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쌀을 수출을 못했다면, 이출을 못했다면 지금 1945년 이후에 한국에서 수출을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뭐 완전히 망했죠. 예. 그와 마찬가지의 그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주장을 교과서에서 해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논리도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를 써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34년도에
이제 삼미 증식 계획이 1944년도 초반에 삼미 증식 계획이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선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쌀을 사가지 않을 바에는 삼미 증식 계획 중단하라.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왜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조선쌀 자꾸 들어게 하느냐? 삼미 증식 계획 중단하라. 양국에서 삼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서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때 일본이 이제 1930년도가 넘어서면 조선사를 막기 위한 방법을 극약 처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출이란 것은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출은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가 없었는데 1930년대가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막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걸 막는 게 결국 관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양국에서 동아일보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조선쌀의 일본 입장에서 조선쌀 이입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럴 바에 차라리 삼미 증식 계획 중단하라. 그리고 이 삼미 증식 계획 대해서 수탈을 했다느니 빼앗아갔다느니 뭐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좀 보십시오. 1903미 증식 계획 기간 그 당시 이전부터 그 수출량, 그다음 수출 품목, 현미, 정미, 백미 이런 거 그 전체의 양과 금액과 그것이 통계적으로 쫙 다 있습니다. 세상에 수탈하고 빼앗아가는데 통계 나옵니까? 뭐 되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정말 난장판입니다. 저는 특히 근대사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제가 저는 이제 한국의 경제 역사, 경제사를 전공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한국사를 전공한다는 교수네, 박사네 하는 사람들의 논문을 보십시오. 그 논문 맨 뒤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이나 논문을 봤는지 참고문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고문헌을 보면은 다 한국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연구가 된 성과들을 안 보는 겁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도 안 봐요. 그리고 또 경제학으로 통계학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논문의 레퍼런스 안에, 참고문헌 안에 외국의 문헌들이 안 들어있다는 건 그걸 안 보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외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안 본다는 겁니다. 연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인용은 해요. 가끔가다 인용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용하냐면은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가지고 그 사람만 인용해요. 아, 이 연구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는 뭐 소장님이나 있을까 몰라 없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있다면 뭐 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상을 세워서 왜 자꾸 피하세요? 좀 다정하게. 이런 상을 세워서 우리 과거를 반성하고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과거를 반성하려면 사실에 입각해서 과거를 반성해야 됩니다. 왜곡된 역사, 조작된 역사를 가지고 과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 우리나라의 생채기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백해무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을 세우고서 과거에 집착돼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과거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2년 동안 과거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내일에 대한 어떤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외교 망가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갖고 놀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삽살이를 개니 뭐라 그러죠. 유럽에서 안 만나주죠. 이것도 G20인가 뭔가
가려고 하는데 안 만나줄까봐 겁나죠. 국회의원들 우리 5명 갔는데 초짜가 나와가서 맞이하고 이런 이게 우리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문재인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뭐냐? 과거에 매달린다. 왜 과거에 매달리느냐? 능력이 일단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벌써 곳곳에서 그런 징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도 다음 6월 5일 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또 우리 나아갈 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명감도 가지고 이렇게 6월 5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광화문에 앞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테니까 같이 오셔서 우리 함께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 아, 맞아. 세종문화회관. 아, 그렇군요. 계단? 계단. 중앙 계단.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마무리 이제 하시고 네, 끝내겠습니다. 예, 저희 프리덤 뉴스 실시간 하는데 좀 제가 좀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버퍼링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아까 여기 우리 여기 광장에서 지금 이거 할 때 여기 약간 좀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의 버퍼링처럼 여기 관리소에서 나와서 허가받고 촬영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법을 한 게 있으면 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형사 처벌될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시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땅에 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징용 노동자상 앞에 서서 저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형제 또 누이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반일 종족주의라는 큰 체면을 걸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우리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우리 국민들을 반일 종족주의라는 커다란 체면수를 지금 국민들한테 주입시키고 있고 저는 그 메인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징용자상 앞에서 우리가 이런 큰 체면에서 빨리 벗어나야 나라를 빨리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광화문에서 두 번째 세종문화회관. 그렇죠. 저도 또 틀리네요. 아까 체면을 그런 거 같은데. 예. 저도 이렇게 체면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체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 5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광화문에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 큰 중앙계단 있죠. 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